여름. 비가 내리면 농가에는 어김없이 두꺼비가 찾아든다. 그렇게 오랜 세월 인간과 함께 살아온 두꺼비가 언제부턴가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두꺼비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3월) 초 얼었던 물이 흐르면서 계곡이 깨어난다. 순이 돋고 꽃이 피고 봄은 자연을 화려한 색으로 단장시킨다. 물속에도 생명의 움직임이 요란하다. 봄은 생명체를 깨우고 살아 움직이게 한다. 충북 옥천의 한 야산. 이곳에서도 얼었던 땅에 훈기가 스며들고 두꺼비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곧바로 두꺼비는 본능이 시키는 대로 물가를 향해 떠난다. 짝짓기를 위해서다. 운 좋게 일찌감치 짝을 만난 녀석들도 있다. 등에 업힌 놈이 수컷이다.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암컷을 만나 포접을 한 상태로 이동한다. 여행의 목적지는 저수지, 산란할 장소다. 이동 거리는 보통 수백 미터에서 멀게는 1km가 넘는다. 두꺼비의 이동은 며칠씩 계속된다. 햇볕이 강한 한낮을 피해 두꺼비는 온종일 이동한다. 사랑 여행이 늘 순조롭지만은 않다. 한 쌍이 저수지 뚜갈의 수로로 길을 잘못 접어들었다. 방향을 잡기 위해서 녀석들은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알로 가득 차 잔뜩 부른 배 때문에 경사면 오르기가 여간 버거운 게 아니다.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었다. 두꺼비의 사랑 여행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을 견디게 하는 것은 지구상의 종족을 보존시키려는 본능이다.
두꺼비는 산란을 위해 매년 같은 장소를 찾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그 번식 시기가 되면은 이런 두꺼비들이 산란 장소로 내려오거든요. 그다음에 산란을 한 다음에 다시 서식지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는 다시 자기네들이 살던 곳에서 내려와서 번식 장소로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로 봐서는 얘네들이 귀소 본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장이라든가 혹시 냄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네 그 번식 장소로서 돌아오는 그런 회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질 무렵부터 두꺼비의 움직임은 더 활발해진다. 이때가 두꺼비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이다. 기온이 낮은 한밤과 새벽엔 나뭇잎 밑이나 돌 틈에서 휴식을 취한다. 암컷 한 놈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졌다. 암컷을 못 만난 녀석들이 남의 암컷이라도 빼앗기 위해 필사적이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울음소리도 요란해졌다. 다른 양서류 수컷의 울음소리는 암컷을 유혹하는 구의 음성인데 두꺼비의 경우는 다르다. 숫두꺼비의 울음소리는 자기의 짝을 탐내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음이다. 수컷들은 왜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암컷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산란지에서 발견되는 두꺼비의 수컷 수는 암컷의 7, 8배나 된다. 원래 두꺼비의 성비는 1대1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산란지에 수컷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그 성적인 성숙도가 시기가 수컷이 훨씬 빨리 이루어지고 암컷은 그 후에 뭐 6개월이라든가 1년 후에 그 성숙도가 진행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 번식에 참여하는 도가 차이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번식의 메이팅에 참여한 개체들 중에서 수컷은 그 번식 장소에 머물러 있고 암컷은 번식 그 메이팅에 참여한 후에는 그 장소를 떠나게 돼 있죠. 저수지 주변에서 짝을 만나지 못한 수컷들은 다양한 풍경을 연출한다. 짝을 차지하지 못해 암컷을 기다리는 녀석.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보거나 시력이 나빠 일단 아무나 껴안아보는 녀석도 있다. 올해 이 저수지에는 400여 마리의 두꺼비가 산란을 위해 집단적으로 모여들었다. 두꺼비가 한 곳에 수백 마리씩 집단적으로 모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습지하고 그다음에 또 겨울에 월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하고 이런 게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지역이 점점 지금 현재 다 부서지고 그다음 또 농경지화되고 그다음 또 개간이 되고 그다음 또 공단화가 되고 하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뭐 한 4, 50년 전에는 흔히 볼 수 있던 지역에 있던 뚜꺼비의 그 서식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뚜꺼비가 대량으로 나오는 지역은 아마 그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집단 번식지가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우리나라에 사는 두꺼비는 두 종류다. 두꺼비와 물두꺼비가 그것이다. 두꺼비는 산란기가 아니면 저수지 근처 야산이나 민가 부근에 산다. 두꺼비는 몸 길이가 6 내지 12cm로 토종 양서류 중 제일 크다. 다른 양서류보다 다리가 짧고 머리가 넓적하고 입이 둥글다. 회갈색 건조한 피부에는 크고 작은 돌기가 나 있다. 암컷은 수컷보다 덩치가 2배 정도 더 크다. 수명은 4년에서 15년, 암컷의 수명이 1년 정도 짧다. 물두꺼비는 한간 계곡 흐르는 물에 산다. 물두꺼비는 9월 하순에 물에 들어와 산란이 끝날 때까지 6, 7개월을 물속에서 지낸다. 7수에만 산다는 연가시뱀. 물두꺼비 역시 7수 맑은 물에서만 산다. 몸 길이는 4 내지 6cm로 두꺼비의 절반 정도. 두꺼비보다 피부가 매끈하다. 또 물속 생활에 알맞게 두꺼비보다 몸이 날씬하고 물갈퀴가 발달해 있다. 물두꺼비는 포접한 채로 동면을 하는데 수컷이 암컷의 앞다리 바로 뒤쪽을 껴안는 자세다. 때문에 암컷은 다리가 가늘고 발가락이 밋밋한 데 비해서 수컷은 앞다리가 두껍고 특히 맨 오른쪽 첫 번째 발가락엔 포접 돌기가 나 있어 포접할 때 미끄러지지 않게 암컷을 잘 끌어안을 수 있다. 두꺼비는 살아있는 곤충만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다. 두꺼비는 오리골부터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인 10월까지 먹이 활동을 한다. 두꺼비는 시력이 나빠서 먹잇감이 움직여야만 알아챈다. 두꺼비는 간혹 청개구리와 같이 몸집이 작은 양서류를 잡아먹기도 한다. 두꺼비는 혀로 먹이를 낚아채서 통째로 삼킨다. 이빨이 없는 대신 위에 소화 기능이 강해 지장이 없다. 서로 먹고 먹히면서 생명체는 서로를 지탱한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다. 두꺼비는 살기 위해 먹는 일만으로도 자연을 돕는다. 우리나라에 있는 양서류들인 경우에는 주로 그 먹이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곤충류나 뭐 이 지렁이 같은 이런 환충류라든가 뭐 이런 그 작은 곤충류 주로 동물들이 되는데 이것들의 그
집단을 갖다 조절한다는 역할에 의미에서 그 역할을 봤을 때 그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옛날에는 농약 같은 것이 이제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개구리들이 구제를 해주는 것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살충제가 사용되면서 인간의 공간에서는 두꺼비의 먹잇감도 점차 없어졌다. 그러면서 두꺼비도 인간 가까이에서 떠나기 시작했다. 천적인 능구렁이가 나타났다. 배를 잔뜩 부풀리고 마치 팔굽혀펴기를 하듯이 아래 위로 움직인다. 크게 보여 상대가 덤비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방어 행동이다. 동작이 느린 두꺼비가 도망가는 대신 택한 나름의 생존 전략이다. 두꺼비는 저수지나 물을 댄 논과 같이 물이 고여있는 곳에 산란한다. 호접한 쌍은 수심이 얕은 가장자리, 수초가 많은 지점을 골라 자리 잡는다. 녀석들은 포접한 채로 수온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3, 4일을 보낸다. 두꺼비 산란의 적정 온도는 9도에서 13도. 두꺼비의 산란이 시작됐다. 암컷이 고개를 들고 뒷다리를 뻗으면 이때 수컷이 배를 자극하면서 산란을 돕는다. 알이 나오자마자 수컷이 정액을 뿌리는 이른바 체외 수정을 한다. 두꺼비는 긴 자루 모양의 알을 두 줄로 낳는다. 한 번에 낳는 알의 길이는 1m 정도. 1, 20분 간격으로 10회 정도에 걸쳐 산란을 한다. 암컷 한 마리가 무려 1, 2만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우무질에 쌓여 있는데 이 우무질은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해준다. 두꺼비는 수초 밑둥에 알을 감아 산란탑을 쌓아놓는다. 수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산란 직후에 두꺼비 알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정자의 머리가 둥근 포유류의 경우와는 달리 정자 머리 부분이 길쭉한 게 특징이다. 가장 강한 놈이 난자와 결합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나 마찬가지. 머리 부분에 효소가 있어 난자의 막을 뚫고 들어간다. 두꺼비나 물두꺼비는 알을 낳을 때 알이 두 줄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특히 물두꺼비 같은 것은 흐르는 물에 알을 낳기 때문에 그게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 밑에 붙여서 낳는다거나 아니면은 가랑이 같은 데 올려서 낳는다거나 그래서 물에 그 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물두꺼비의 산란 장면이 최초로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 물두꺼비의 산란철은 4월 중순경으로 두꺼비보다 한 달 반 정도 늦다. 두꺼비는 수백 마리가 제한된 공간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물이 종의 운명을 결정한다. 취재진은 두꺼비 집단 산란지와 그곳의 수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로 했다.
한 곳은 지금도 두꺼비의 집단 산란지인 저수지, 그리고 또 한 곳은 두꺼비가 산란하러 오지 않는 저수지. 이 두 곳의 수지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A 저수지는 3급수로 B 저수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머지않아 A 저수지도 B 저수지처럼 두꺼비가 오지 않는 곳이 될지도 모른다. 양서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무동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알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알을 낳고 나서 부화되면 전부 다 산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데 그 수환경 지표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개구리를, 양서류 종류를. 그러니까 물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는 산란하는 알들이 장애가 생겨가지고 심지어는 pH가 4.0 이하가 되면 발생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물이 그만큼 오염이 됐다 그러면은 개구리들의 생물 다양성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산란을 끝내면 두꺼비들은 산으로 간다. 그 사이 알을 키우는 것은 물과 알 자신이다. 알은 물을 흡수하면서 성장한다. 알 속의 노른자 알맹이가 스스로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산란한 지 3일 정도가 되면 알은 오뚜기 모양으로 변한다. 이때 알의 길이는 처음보다 1.5배 정도 커진 2mm 정도다. 알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다. 부화 직전의 알은 왕성하게 꿈틀대는 생명이었다. 눈과 입, 그리고 아가미까지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다. 산란한 지 20일 정도가 지나면 알은 부화해 올챙이가 된다. 두꺼비 올챙이는 다른 양서류에 비해서 몸 색깔이 검다. 처음 부화했을 때 몸 길이는 몸통과 꼬리를 합해 2에서 3.5mm 정도다. 수온이 높을수록 성장 속도도 빠르다. 올챙이가 되면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는다. 올챙이의 먹잇감은 물속을 떠다니는 미생물이다. 무리지어 유영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은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올챙이의 천적은 수소곤충이나 육식어류. 수소곤충들에게는 이때가 먹잇감이 풍부한 호시절이다. 올챙이가 개아제비의 표적이 됐다. 물자라에게도 꼼짝없이 잡혔다. 까치나 산비둘기 같은 새들도 역시 올챙이의 천적이다. 때문에 알이 부화할 무렵이면 저수지에는 새들이 많이 모여든다. 새들은 올챙이가 수면 가까이에 올라온 틈을 타 잡아먹는다.
알에서 올챙이 시절을 거쳐 두꺼비로 살아남기까지 자연이 허락한 생존율은 겨우 10% 정도. 먹고 먹히고 사슬처럼 얽힌 관계 속에서 자연은 스스로를 조절한다. 산란한 지 50일 정도 지나면 뒷다리가 생긴다. 다시 15일에서 20일을 기다리면 앞다리가 나온다. 서서히 아가미도 퇴화된다. 산란한 지 70일. 수십만 마리의 올챙이들이 일제히 물가로 몰려 나온다. 육상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폐 호흡을 익히고 피부도 적응시킨다. 몸 길이는 1.2cm 정도. 꼬리가 없어지는 데는 그로부터 사나흘이 걸린다. 이 무렵 성체 두꺼비가 부모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있다. 성체 두꺼비가 산란지 부근 어딘가로 돌아와 기다렸다가 새끼와 함께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 주변에 산란장에서 알을 낳고 수컷이 그 주변에 좀 있다가, 그러니까 춘면하는 기간이 되겠죠. 있다가 다시 이제 변태에서 새끼들이 되면은 그때 같이 이제 원래 있던 장소로 이동한다는 그런 보고는 있습니다. 첫 장마가 시작되는 날, 새끼 두꺼비들은 저수지를 떠나 이동하기 시작한다. 새끼 두꺼비들은 성체 두꺼비들이 산란을 끝내고 올라간 산 쪽으로 이동한다. 이동 거리는 수백 미터에서 길게는 1, 2km에 이른다. 녀석들로선 대장정이 아닐 수 없다. 녀석들의 적응 속도는 빠르다. 땅 위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벌써 터득했다. 이번엔 너무 큰 놈을 탐냈다. 자기 입보다 커서 먹을 수가 없다. 이빨이 없어 통째로 삼켜야 하는데 역부족이다. 자연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투쟁을 거쳐 살아남은 녀석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순환의 시작인지도 모른다. 두꺼비로 살아가는데 더 큰 장애는 자연보다 인간의 무관심이다. 자동차 도로가 두꺼비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 두꺼비는 8m 폭의 2차선 도로를 건너야 산으로 갈 수 있다. 두꺼비가 이 도로를 건너는 데는 3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시간당 120여 대의 차가 왕래하는 이 도로는 그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길을 건너던 두꺼비 중 절반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도로가 두꺼비에겐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두꺼비에게 치명적인 위협은 농약이다. 두꺼비 산란 장소는 제초제 등 각종 화학약품으로 오염되고 있다. 두꺼비는 건강한 생명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지대마저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취재진이 다음 날 다시 이곳을 찾았을 때 올챙이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만약 살아남는다고 해도 기형 두꺼비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최근에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뭐 나옥신 같은 것들, 그다음에 페스티사이드 같은 거, 그 살충제를 많이 살포한다거나 이런 그 오염 물질에 의해서 기형개구리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그 예로서는 미국의 경우 예를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미시시피에 있는 한 호수에서는 그 황소개구리가 한 해에 그냥 다리가 그냥 4개씩 달린 기형개구리가 천체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그 살충제를 살포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호수에 있는 집단들이 완전히 기형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기형개구리의 발생은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기형개구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억 5천만 년 동안 지구상에 살아남은 양서류. 양서류의 강인한 생명력이 무너지고 있다. 기형개구리의 모습은 생태계의 실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머지않아 두꺼비도 이런 기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두꺼비에게 가장 큰 위협은 그들의 산란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늘 물이 고여있던 천수답은 두꺼비의 좋은 산란지였다. 그러나 요즘은 봄이 돼도 물을 구경하기가 힘들다. 경기도에 있는 한 문원. 5년 전부터 주변 양식장으로부터 물이 흘러들어 논에 늘 물이 고여있게 되었다. 그러자 3년 전부터는 봄이면 두꺼비들이 용케 알고 찾아와 산란을 시작했다. 그 저수지를 팠거든요. 연못을 파가지고 이제 붕어를 키우려고 연못을 팠는데 그 판 그 이듬해부터 그렇게 이제 많이 내려온 걸 봤어요 지금. 그렇게 한 3년 정도 됐죠 지금. 3년 전부터 그렇게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저도 뭐 대량으로 그렇게 내려온 건 처음 봤으니까 두꺼비들이. 그만큼 노는 그들의 좋은 산란지였다. 하지만 양수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노는 그들의 산란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외곽의 한 들판. 취재진은 전문가와 함께 양서류 서식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양서류로는 참개구리와 청개구리, 그리고 아무르산 개구리 등 3개의 종이 발견됐다. 10여 년 전만 해도 두꺼비와 맹꽁이를 포함해 10여 종의 양서류가 서식하던 곳이다. 남한 지역에 서식하는 양서류는 모두 17종. 다른 나라에 비해 종의 다양성은 물론 개체 수도 눈에 띄게 줄고 있는 형편이다. 거의 우리가 채집이 힘들어요. 다양한 종을 보기도 힘들고 개체 수도 뭐 거의 없고. 근데 실제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뭐 다양한 종들이 서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서식하는 종들도 그 빈도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뭐 종도 상당히 단순화되어 버렸고, 이제 그 살아있는 그 서식하고 있는 그 종마저도 그 개체 수에 있어서 뭐 한 글쎄 10분의 1이나 남아 있을지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양서류의 급격한 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양서류는 모두 4천여 종. 그중 20여 종은 멸종했고 200여 종은 감소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는 이미 20, 30년 전부터 두꺼비를 비롯한 양서류의 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마치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꺼비 보호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 동북부에 위치한 시골 마을 볼토구와 두꺼비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체 인구 150명 중 30여 명이 두꺼비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두꺼비 산란기인 3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은 두꺼비 이동을 돕는 활동을 한다. (96년부터)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두꺼비 산란기가 되면 두꺼비 보호 시설을 설치했다. 두꺼비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200m의 비닐벽을 설치하고 20m 간격으로 플라스틱 항아리를 묻는다. 비닐벽에 막힌 두꺼비가 옆으로 이동하다가 항아리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다. 두꺼비는 연못 쪽으로 안전하게 옮겨진다. On peut aller faire traverser jusqu'à 300 crapauds sur une nuit. Donc si le système abatracien n'était pas là, comme vous le voyez, les camions derrière nous, ils se feraient écraser et on pourrait écraser jusqu'à 80% de la population s'il passe une voiture toutes les 10 minutes. À l'heure actuelle, on a fait traverser 2400 batraciens, donc le calcul est relativement simple à faire pour voir l'impact qu'a le dispositif abatracien. 두꺼비가 알을 낳고 돌아갈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돕는다. 활동 첫 해인 96년에는 두꺼비가 거의 사라져서 40마리만을 옮길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두꺼비 숫자가 매년 늘어나서 지난해에는 2,500마리를 옮겼다. 올해 안전하게 옮긴 두꺼비는 3,000마리가 넘는다. 내버려 두었다면 그중 2,400마리는 길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두꺼비의 이동을 돕는 활동은 1960년대 말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돼 70년대부터 유럽 여러 나라로 확산됐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79년부터 두꺼비를 보호동물로 지정했다.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두꺼비가 몇 군데 남은 서식지에 집중되자 두꺼비의 멸종을 우려해서다. L'agriculture en avait besoin il y a ça quelques années. Aujourd'hui, elle s'en passe. Et elle va jusqu'à les combler, donc elles disparaissent d'un peu partout. Donc les batraciens, les crapauds, les tritons, les grenouilles disparaissent à cause de la disparition des mares. Voilà. 볼토구아 마을에는 자연유산 보존회의 본부가 있다. 1972년에 설립된 자연유산 보존회는 프랑스 환경연합과 쌍벽을 이루는 큰 단체로 국내외에 350개 지부를 두고 있다. 단체가 하는 일은 두꺼비 등 연못 동물을 보호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서 여러 지역에 두꺼비가 살 수 있게 연못을 파서 만들어주는 일에 주력한다. 두꺼비의 멸종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서식지가 회복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정이 어떤가?
백도에 있는 한 개발 현장. 이곳은 습지와 야산이 함께 있어 두꺼비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92년부터 개발 면적 285만 평의 대규모 과학단지가 건설되면서 이 일대 양서류 서식처는 모두 파괴돼 버렸다. 특히 지방자치제 이후 생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발로 두꺼비들이 살아갈 서식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 생태계 보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종을 보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종들이 사는 산란 장소, 서식처를 보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꺼비 같은 경우는 성체가 돼서 산으로 분산하니까는 그 서식처에 워낙 뭐 무궁무진하고 광대하니까 그건 좀 어렵다 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건 이 산란 장소. 그래서 산란 시기 때 사람들이 여기 좀 뭐 접근하는 걸 뭐 막아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고 원래 두꺼비가 2년 전만 해도 그 특정 야생 동물에 포함이 돼 있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경기도 파주의 한 지역. 두꺼비의 집단 산란지였던 논과 습지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장이다. 이처럼 지난 90년부터 97년까지 8년 동안 전국의 농지와 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된 면적은 전체 18%에 이른다. 두꺼비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소환경 지표종인 두꺼비, 그들이 사라지고 있다. 두꺼비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두꺼비로 살아남는다는 것, 그것은 곧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일인지도 모른다.